조선시대에 약을 구한다는 게 쉬울 줄 아셨나요? 이 시기는 전쟁과 기근, 그리고 감염병이 끊임없이 농락하며 백성의 삶을 힘들게 하던 시대였습니다. 예를 들어 허준이 활약한 시기엔 흑사병과 같은 끔찍한 질병이 빈번히 발생하여 수많은 사람이 오로지 기도와 미신에 기대어 병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당시 의사들은 제살의 빈곤한 계급 구조 속에서 자신들의 지식과 약재를 활용해 백성들을 치료했지만 그들은 종종 무시당하고 잃어버린 존재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누가 감히 불치의 병을 다루는 허준과 그의 작품 동의보감을 잊겠습니까? 그는 기존의 의술을 계승하면서도 새로운 통찰을 담아내어 조선의학의 혁신을 불러일으킨 인물로 곧 그의 지혜를 찾는 여정에 나서게 될 것입니다. 철저하게 나뉘어진 양반과 상민의 세계에서 허준은 평범한 백성을 위한 의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바람은 종종 냉소적인 아이러니를 동반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약을 나누어 주며 병고를 덜어주는 의사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권력자들의 간섭과 혹독한 현실에 저항했던 그의 고백이 말해줍니다. 상급자의 눈치를 보다가 한의사를 꿈꾸는 하급민의 모습, 오늘날의 편안함 속에서 우리가에서 삶을 공유하고 다이어트 계획을 세우는 일과 얼마나 다를까요? 허준의 이야기는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인간의 고통, 사회의 모순, 그리고 인간의 깊은 연민을 드러내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질병이란 단어를 넘어 힐링이라는 신조어로 바뀌는데 과연 누가 이런 지혜의 원료를 생각할까요? 과거의 의료 지혜가 오늘날 우리의 삶에 여전히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다음 시간엔 허준의 약방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또 다른 비밀과 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얘기 아무한테도 하지 마세요. 한창 여름이 한창인 조선의 어느 날 젊은 허준은 약방을 열고 환자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땀과 약초의 냄새가 뒤섞인 그 공간, 궁중의술이 아닌 마을 사람들의 상처와 고통을 닦아내기 위한 허준의 마법 같은 약재들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의 환자는 애 잘 버르려다 얼굴에 여드름을 가득 안고 온 젊은 청년, 자신감을 잃은 그의 얼굴은 약재 진열대 뒤에서 허준이 피식 웃음을 터뜨릴 만한 모습입니다. 찻딸이, 아이고, 근데 이 뾰루지들은 왜 그렇게 붙어 있으신 겁니까? 하시케야 키과 타안스네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그런가요? 라며 마치 야경꾼처럼 그를 비웃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루에도 수십 가지 약을 지어주는 허준은 유교의식보다 인간적인 유머로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 청년에게 꿈에도 고백하지 말아야 할 궁중비법이라고 칭하며 겁먹은 상처를 조심스럽게 만집니다. 이 순간 부주의한하여 손가락이 약초에 찔리면 환자의 뿔이 더 세게 오를 텐데 그 전통적인 미신들이 약타주의를 휘어잡은 것이죠. 그런데 오늘의 아이러니는 청년이 상처를 치유하고 나서 더욱 큰 문제로 돌아올 것이란 점입니다. 여드름이 사라진 찰나 알고 보니 키스병 이른바 단순포진 전염유리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각종 미신과 전통은 무시해버린 현대적 와 같은 상처를 남기게 만들고 허준은 과거를 소상히 기억하며 동시에 최신 의학을 다뤄야 하는 딜레마에 처한 것이죠. 보시다시피 진짜 약은 시간이 지나야 효과를 봅니다라고 말하며 허준은 그 청년에게 웃으며 손을 흔드는데 여기서 진짜 약이라는 말이 그렇게 느껴지며 뭔가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수세기 뒤에 올 인스타그램의 유행처럼 오늘의 허준은 진짜 약인 약속을 잘 지켜야 한다는 교훈을 남기며 끝나지 않은 이야기의 첫 장을 마치게 됩니다. 이 얘기 아무한테도 하지 마세요.
세기 후반 조선의 평범한 약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창기에 놓인 약재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땀 냄새와 쾌쾌한 약초 타는 냄새가 뒤섞인 공간. 허준이 모으기 위해 처박아둔 각종 한약재들이 솟아오르는 삼투압의 항이라도 하듯 씩씩하니 흔들립니다. 한쪽 구석에는 당대 유명한 회향, 즉 밤새 뿌리를 태운 고약한 약재가 쌓여 있으며 그 곁에는 조선의 의사라 불리는 자의 애처로운 커다란 가슴이 욱신거리며 같은 고생이라면 향이 좋은 것이 낫지 않겠냐 라는 외침이 쩌렁쩌렁 울려 퍼집니다. 그러나 유교의 권위가 그를 올가매고 있어 한 대접 나오는 생약더미를 한참 동안 찔끔거리다 남몰래 기절하기에 이릅니다. 무슨 특별한 약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기운을 돋우는 약이라 쓰인 팻말만큼이나 형식적인 연구를 하면서도 열심히 상소문을 올리며 출세를 바라던 허준. 시험 전날 과부집 재료를 빌려주는 귀한 의뢰가 들어오기라도 하면 기뻐서 부모를 고백할 기세입니다. 하지만 조선의 자연 환경은 사연 많고 황폐한 현실 속에서 약방이라는 명목 아래 외면할 수 없는 미신과 괴담들이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긴장된 공기는 미신의 가위를 떨어뜨리며 모두가 아무렇지 않다고 하지만 허준은 목소리를 죽이고 진정한 약의 힘이 기적이 아닌 문화적 혹은 정치적 권위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점점 비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의학이 진정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책을 뒤적이며 고대 문헌을 참조하며 진지한 후의 문서를 이해한 그에게 점차 진실의 기미가 보입니다. 마침내 발생한 일은 약방의 한 쭈그란 노인이 열려있는 스승에 대한 모순을 강조하듯 제자 앞에서 이 약이 좋다며 약재를 건넨 것입니다. 이것이 조선의 고난도 의학 방식이 주는 교훈이라면 과거와의 치열한 소통 속에서 우리는 뭘 배울 수 있을까? 라는 끝나지 않는 질문이 남습니다. 모든 것은 결국 종종각색하게 마련입니다. 이 얘기 아무한테도 하지 마세요. 조선시대의 약방에선 약이 정말로 살아있었던 시절입니다. 허준의 약방은 좁고 어두운 골목 한쪽에 자리 잡고 있는데 괴이한 냄새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면 꽤나 시큼한 향의 한약재들과 어디서 붙여야 할지 모를 피부나 장기를 묘사한 사파로 도배된 벽이 보입니다. 허준은 둥글둥글한 얼굴에 흔들리는 잔소리 삼총사 같은 수염을 가지고 대충 감기약을 만들어내오는 식으로 여유롭게 일을 처리합니다. 여기서 약을 사기 위해서는 상반신을 드러내는 용기가 필요하죠. 그는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매끈 놓은 아래층에서도 존경받는 유교의 원칙을 고수하며 그 윤리지도 헌신적입니다. 시험 전날 과부집에 가면 시험 잘 본다고 하더니 그게 도대체 무슨 이유지? 한 학생이 불만을 토하자 남아있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고난의 과정을 나누고 학생은 쏘아지는 유교적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모든 것이 눈치게임으로 변하고 그가 단초라도 과부집에 가는 중에 불행이 끼어들면 기적을 바라는 신의 절규가 울려 퍼집니다. 진통제와 속설로 가득한 그의 약방에서 진료를 받으려던 시골 안학은 늦은 저녁 무렵 입구에서 대기하며 약에 대한 희망과 의심을 동시에 품고 선다. 이런 차근차근한 인생이 다 약의 맛이요 라는 감정을 내뱉으며 허준은 마침내 또 다른 약초를 꺼내들며 데칼코마니로 두통을 치료하고는 환자에게 참조서를 제공하기에 이릅니다. 참았다. 마지막으로 상반신을 드러내고 다 감고 결국 약을 얻은 그는 마치 클리셰처럼 마치 좋아진 듯 착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은 어린 학생에게는 심각한 압박감을 안깁니다.
사약과 약은 결국 타이밍이 중요하고 눈치 없는 자는 오래 못 간다고 적어둡니다. 이 얘기 아무한테도 하지 마세요. 조선의 한 구석, 대체로 구름 낀 날이 아니라면 그냥 그늘에서 애매하게 톤을 맞춰서 지내는 그 시절의 한여름. 허준이란 이름이 무려 조선의 의학 신화처럼 우뚝 서 있던 때. 약재가 가득 찬 약방의 냄새는 한편으로 한약에 차진 향기와 다른 한편으로는 익숙한 피비린내가 뒤섞여 있어 코를 자극하고 머리를 어지럽힌다. 한쪽 벽에는 상자를 열어보니 마늘과 인삼이 가관을 이루고 있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사양과 곤충들이 나란히 서서 어이쿠, 저기 왜 이렇게 건강해 보이지? 라고 속삭이는 듯하다. 그러나 실제 허준의 일상은 만성적인 스트레스로 가득 차 있다. 아, 이 순간 허준의 마음속에 맴도는 것은 단지 백약 불가라는 외침일 뿐이다. 유교적 장유유서의 압박을 받으며 의사도 못 되는 상황인데 대체 의사도 안 되는 소속감을 위해서 씨름하며 조별 과제를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막상 병상이자는 건강을 고칠 생각은 하지도 않고 외부에서는 네가 거길 가봤자 아무 소용없으니 네 문제는 네가 스스로 해결해야지라는 비아냥이 매일 수천 번씩 울려 퍼진다. 도리로서 약효를 회복할 길이 없는 그는 결국 여느 과부 집안의 일용품처럼 숙여져 버린 무시무시한 미신에 붙들리기 시작한다. 한편 체질이 안 맞는 부족한 약재는 현대에 안 그래도 힘든데 고통을 더 주냐라는 소리 외에는 못 듣고 말고 하며 그렇다고 하리하리 쫄지 말라며 더 큰 뱀에게 물려가는 진짜 코미디를 연출하게 된다. 지나치게 예민한 눈치로 돌아가는 유교 사회에서 사는 것도 별로 좋지 않은데 이제는 굳이 관상이 이렇게 피곤하게 되면 차라리 누가 병에 걸려서 나 대신 초상화를 그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지경에 이른다. 마지막으로 어김없이 찾아온 약재의 효험은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데 바로 어차피 묻혀서는 해가 없다. 족보를 명확히 하는 것이 효능이다라며 나오는 아이러니는 그의 영혼을 한껏 조여온다. 그러나 너희 자식한테 퍼주시는 게 좋은 거 아닌가? 라는 질문이 그의 마음을 어렵게 하여 그의 혼을 쥐어짜게 만드는 중요한 대목에서 그는 결국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오늘도 남겨진다. 그래서 항상 강조되는 속담, 아픈 게 대수냐, 누구에게는 부자가 되기 쉽던데. 말처럼 조선시대 의사 허준의 진솔한 말을 통해 우리는 연약한 자는 길게 갈 수 없으며 그 누구에게도 필요하지 않는 게 진정 온전한 약이다 라는 교훈을 얻게 된다. 이 얘기 아무한테도 하지 마세요. 세기조선 서울 한복판에서 허준은 허약한 체격의 무명 약혼자로 유명한 의사들의 그림자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약방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약초와 100% 효과가 의심스러운 불량품들로 가득 차 있었죠. 그 사이 진솔한 한약의 냄새와 정체불명의 버섯향이 서로 얽혀 지나가는 이들의 코를 애워싸기 시작했습니다. 외모는 비웃음의 대상이지만 그의 손꼽히는 재능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데 때때로 큰 도움이 되곤 했죠. 그는 조선에서 의학이 미신과 유교적 가치관에 좌우되는 시대에 소금은 소금이 아니라 대추, 사약은 치료제다 라는 위대한 철학을 제시합니다. 이제 고백하자면 그 역시 여름철에 과부집을 방문하여 미래의 명성을 점치는 당시 유교의 본질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졸지에 발목이 잡힌 상황에서 권문세족의 압박에 짓눌린 그는 비약적인 계기를 만들어냅니다. 모든 유혈 사태는 그가 감춰둔 청인우설이 문제가 되는 것이었죠.
이제 그는 떡 하나 던진답시고 그들에게 약초 속에서 진리를 찾아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천천히 웃음을 되찾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조선의 권력과 소외된 존재 간의 부조리를 폭로합니다. 결국 그는 치료를 위해 대나무에서 최대한의 대접을 해주지만 무엇보다 사람들의 고백이 치료의 본질이며 이를 위해서는 웃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남기죠. 그러니 인생은 항상 신빙성이 넘쳐야 할 필요는 없으니 이렇게 약초의 껍데기를 벗겨낸 리얼리티 쇼를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얘기 아무한테도 하지 마세요. 조선, 세기, 의사의 꿈을 꾸는 젊은 남자 허준이 길가에 한 작은 약방 앞에 섰습니다. 이기적이지도 않고 여유롭지도 않은 평범한 이 가게는 들어서는 순간 비릿한 한약 냄새로 떠나보내고 고구마가 구워지는 듯한 달콤한 내음이 가득합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섞여있는 한약재 속에서 방울이 떨어져 들어오세요라는 인사 대신 금기보다 더 무서운 작은 벌레들이 반기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곳은 귀한 약이 있다는 걸 간절히 아는 허준은 조금은 묘한 분위기 속으로 발을 들여놓습니다. 허준은 산에 사는 헌한 설원의 기억을 떠올리며 다행히 이건 생선 비린내가 아니라 약초의 향이니 괜찮군이라고 속마음을 만끽합니다. 하지만 약방 주인은 연신 허준에게 병을 고치려면 정성을 가지고 부인에게 제물로 바쳐야 한다고 강조하는데 제물이라니? 연이어 시험 전날 고백이 다가오는 것 같은 긴장감이 번지면서도 선비가 되기 위한 그 험준한 길에서 제물을 바치는 일은 그리 이상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진짜 의사들이 나눈 대화에는 환자의 마음을 놓지 말라는 유교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허준은 시험 당일의 떨림으로 이어지는 쌍방 교류가 사라진 걸 느끼며 재물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결국 의사가 되고자 하는 그의 다짐에는 아무것도 효과가 없고 과거를 고민하는 것에 그치고 말죠. 약방에는 일단 능력을 가진 침이 없다는 사실이 허준의 고민을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마침내 약방 주인의 추천으로 썼던 천연 물약을 가지고 시험을 준비하며 산에서 하루 만에 왕의 건강을 맡아주겠다는 장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바는 결과는 약방의 전체 연유를 좇아 보이는 자연치유여야 합니다. 약이 아닌 제사를 선택하는 것은 원칙을 벗어난 아이러니가 그 뒤에서 귀여운 모습으로 수틀리기 시작합니다. 허주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제사가 중요해지는 시점에 약도 필요 없다고 느끼는 법이라고 생각하면서 유교의 공식적인 도리를 따라 제사부터 다가옵니다. 결국 불행들은 뛰는 것, 고백도 일말의 소화도 허공에 묻히고 가끔 빠진 언급 아니면 대체 제사로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정성으로 외우게 된 명제 때문에 마치 순간적으로 이상한 치유의 징후에 같이 급발진하는 느낌이 듭니다. 이 얘기 아무한테도 하지 마세요. 조선의 시골 구석, 물도 힘들게 흐르는 곳에서 허주는 약방에서 환자 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허술한 당의자에 앉아 연녹색 한복을 입은 그는 마치 품격 있는 사내처럼 보이지만 실은 약초와 미신이 뒤섞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의 손에는 불분명한 약병들이 가득 덜려 있는데 처음 본 듯한 약초가 이름 모를 환자의 목을 조여옵니다. 대추, 이 약이 최고야 라고 외치는 소리에 이웃 아낙네가 들고 있던 소금엿이 바닥으로 굴러가고 이들은 다시 시험 전날 과부집에 몰래 들어가야 할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 각각의 의사는 유교의 위계질서를 무시한 채 유독 대추에 대한 집착이라는 부조리에 빠지게 되지요. 그냥 대추치고는 무언가가 잘못되어도 너무 잘못된 것 아닐까요?
조선의 귀신과 약초가 함께 춤을 추는 이곳은 진짜 의사가 아닌 각골의 위험을 지닌 현대인들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허주는 독약이니 뱀독이니 소리쳐대며 각종 처방전을 내밀지만 어떤 환자는 그가 준비한 안인데 약기 먹고 싶은 마음에 거북이 한 마리 더 요구합니다. 어찌 이리 아픈지 라며 아우성치는 그 환자, 사실은 그 이전에 이미 2번이나 간호사가 문을 열고 허준의 약방을 변별했어야 했던, 결국 약의 세계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건 마치 옛날에 수없이 고백했던 연애 편지처럼 바닥에 나뒹구는 듯합니다. 사약도 결국 타이밍이다, 혹은 눈치 없으면 오래 못 산다라고 외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이 현실 속에서도 허준은 그 둘을 조합하여 신비한 스프를 만들고 하나의 처방전을 위해 결국 자신을 잃고 있습니다. 이 얘기 아무한테도 하지 마세요. 조선시대 다양한 약재가 동네 약방에서 오가던 시간입니다. 좁은 골목길, 허준의 약방 앞에서는 사람들의 조용한 속삭임이 뒤섞여 미묘한 약냄새가 감돕니다. 어찌나 그런지 한쪽 구석에서는 대나무 한 통에서 분비된 땀처럼 끈적한 약재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 가히 현대적 발명품이라 할 만합니다. 허준은 샤머니즘과 한약을 교묘히 혼합하여 믹서기 없는 작업 대가가 되었죠. 상처에 바르면 그야말로 미려한 유체이탈의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약방에는 다소 황당한 관습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동네의 백성들은 희귀 약재를 얻기 위해 우선 자신의 운세를 점치는 걸 잊지 않았죠. 시험 전날 과부집을 방문해야 합니까? 라며 신도림을 한 입에 털어놓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허준은 이런 기계적 수능을 이해하며 그들의 눈치를 살피는 매에 눈을 가졌습니다. 그러니 취향 저격하는 약재와 팔재 따라 한약을 섞는 정도는 그저 작은 일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끊임없이 염려하면서도 과감하게 허준의 약을 찾아왔고, 신의 기운이 깃들어 있다는 믿음은 겉으로 보이지 않는 상징적 대소동이 되었죠. 그리고 그 믿음의 진원지에서 오늘도 허준의 약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다음날 광고판에 하룻밤에 치유되는 꿈이 적혀 있었고, 사람들이 아침 일찍 줄 서 있는 모습이 환상적이었습니다. 허준은 조용히 웃으면서 친절히 약을 나눠주며 속으로 금전적인 성공을 꿈꿉니다. 이 모든 것이 역사 속에서는 조차 부조리했죠. 그러나 교훈은 간단하니 운이 없으면 약으로 치료할 것이라는 냉소적인 문자로 남았습니다. 이 얘기 아무한테도 하지 마세요. 세기조선 서울의 한 구석 허준의 약방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약초 냄새가 진하고 사람들의 수다로 가득 찬 이곳은 분주하지만 한 가지 비밀이 감춰져 있습니다. 허준, 그 유명한 의사는 그저 약초를 파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 사람들의 비밀 상담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도 그는 그 수많은 환자들의 고백을 듣고 있습니다. 시장의 덩치 큰 상인이 탁자에 무심코 올려놓은 다시마는 다이어트에 좋다며 끊임없는 자아 비하를 시작하고, 여성을 혹하게 만드는 비책들, 예를 들어 밀가루 만두에 넣으면 사랑이 뿜어져 나올 것이라는 황당한 믿음을 간직한 젊은 여인 등, 그들의 발언은 조선 사회의 미신과 유교의 냄새를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겉으로는 의사와 환자로 만나는 이들, 하지만 속으로는 서로의 권력이자 약점이잖아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허준은 한 가지 묘한 상징을 꺼내 보이는 듯이 과부의 집과의 미신적인 관계를 증명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존재하는 것은 의사보다는 의사라는 직업의 풍자적 이미지, 즉
필요한 건 그저 눈치라는 것을 두드러지게 보여주죠. 자, 긴장감이 고조되는 순간 한 상인이 의사가 되겠다고 큰 소리쳤으나 허준의 반응은 모두 배워라며 가벼운 비꼼으로 일관합니다. 의학은 실전 아닌가요? 마지막 순간 동네 사람들은 그렇게 허준의 약방을 떠나가고 그는 또 다시 그 비밀을 간직합니다. 왜냐고요? 사약도 결국 타이밍이다 라는 명언조차 조선 미신의 익사를 담고 있는 한마디로 마무리합니다. 이 얘기 아무한테도 하지 마세요. 세기조선 서울의 작은 약방에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진한 한약 냄새에 찌든 허준이 막걸리 한 잔을 마시며 약초를 씹고 있는데 그의 앞에는 머리가 희끗한 나이 많은 여인네가 고개를 숙이며 조심스레 다가오고 있습니다. 입에서는 끊임없이 쩝쩝 소리가 나고 바닥에 놓인 약초들은 어느새 뭉쳐져 한 몸이 되어버린 듯이 보입니다. 이 약 진짜로 먹어도 되는 겁니까? 라고 묻는 여인의 소리는 떨림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허준은 그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자신의 내기에서 진 포도주를 한 모금 빼놓습니다. 조선에서는 의사가 죄다 신비주의자여서 약이 효과가 있든 없든 간에 환자들은 그들의 말을 고분고분 따르기 마련이죠. 하지만 이 여인은 스스로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녀의 자식이 심하게 아프기 때문입니다. 확인할 수 없는 다수의 유언비어 속에서 관습과 미신이 뒤섞인 조선의 의료 환경은 그 자체로 하나의 코미디를 방불케 합니다. 허준은 허탈한 마음으로 약을 추출해내며 그저 반신반의한 얼굴을 가진 여인에게 이 약 내겐 효과 있었어요. 당신에게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약으로는 짭짤한 부당함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의사 허준은 자신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가까운 과부집에서 전해 내리는 약의 영향을 받아서야 비로소 효과를 본다고 주절주절 이야기하기에 이릅니다. 이쯤 되면 혼자도 간단한 비법을 알 수 있을 사람은 전무하겠죠. 이렇듯 유교의 계층 구조 속에서는 그 누구도 약을 제대로 써본 적이 없다면 속수무책입니다. 허준은 알찬 약여물 속에서 정작 중요한 것은 소통이라는 진리를 유머러스하게 비웃으며 보통의 진짜 약보다 진정한 소통을 통해 비극과 부조리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합니다. 약사로서 그는 여기서는 다 약이 됩니다. 친구를 사귀는 것이야말로 최상의 약이죠. 라고 말하며 억지로 조정의 기운을 흉내내며 웃어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자신이 수많은 환자를 돕지 못하는 현실의 벽을 느끼며 소통이 최선이란 말은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없죠. 정치적 관심사와 소통의 재주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한 치료와 의술은 결국 한가한 소리일 뿐입니다라고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다시 한번 유머 감각이 있는 닭국이 제비 새끼를 유혹하듯 조선의 약방은 정치와 약의 불일치를 보여주는 반전의 상징입니다. 속담처럼 정치에서 소통이 저절로 되면 치료도 저절로 이루어지죠. 에서 그치는 면이니 과연 정의는 바른 약과 함께해야 한다고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세기조선 한적한 마을의 약방에서 시작됩니다. 허준, 그 유명한 의사, 여기서 또 다른 전설의 장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의 약방은 시큼한 약초의 냄새가 진동하고 한쪽 구석에서는 벌레가 기다리고 있다는 전설의 안주인을 연상시키는 옛 약재들이 있지만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건 내가 아니라 바로 이 병 속에 담긴 음험한 비밀들이죠.
하루는 꿈에 그리던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허준 선생님, 제 병을 낫게 해주세요. 허준은 그 환자를 지그시 바라보더니 대답합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먼저 시신경 수술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환자는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공영에 빠져 있었습니다. 시신경과 작은 가위, 당신의 고통도 그때의 수술 손님의 지참품이라는 거죠. 간절하게 기도한 뒤 그는 허준이 추천한 수상한 약재를 내기 위해 줄곧 머리를 굴리게 되었습니다. 유교의 깊은 뿌리 속에서 피어나는 미신의 화려한 정체성으로 약재료의 조합은 내게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시험 전날 과부집을 방문하라는 고전적인 조언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던 중 약방의 벽장이 열리며 스러미한 향기가 대신 나타났습니다. 이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비극에서 코미디로 바뀌는 타이밍. 환자는 옆에 있는 시멘트 봉지를 발견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시멘트, 그것은 조선시대 최고의 약이 될 수 있는 지혜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허준의 포즈는 조선식 현대의학의 역사를 담고 있는 것처럼 뚱한 표정으로 시멘트 봉지를 바라봅니다. 이상이 없다면 내가 의사라고 선언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결말은 그 대화의 마지막에 적힌 격언처럼 귀결되었습니다. 사약도 결국 타이밍이다. 수술이라도 시기면 가능하다라는 이 우화는 조선의 처리 철학을 웃음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에요. 이 얘기 아무한테도 하지 마세요. 어두운 조선의 어느 한 약국, 연기 자욱한 기름 램프 아래에서 허준이 허름한 솜옷을 입고 앉아 있습니다. 허준은 오늘도 놀라운 효능의 약초를 조제하고 있지만 약방 주위에 머무는 사람들은 그보다 더 깊은 고민을 안고 소곤소곤 대화 중입니다. 하나같이 고개를 끄덕이며 한약의 신비에 푹 빠져 있습니다. 마치 일본 만화에서 갓 튀어나온 듯한 허준, 그의 물음에 정색하며 대답하는 사람들은 마치 초능력을 가진 소년처럼 보입니다. 이 약이 진짜 효험이 있을까? 올봄 구름 속에 숨은 태양처럼 질병의 원인은 여전히 수수께끼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여기는 유교적 위계와 미신이 뒤섞인 세계, 왕이 자식에게 의사를 보낼 때는 10배로 배짱이 필요하고 상소문을 제출하기 전날에는 반드시 과부집을 방문해야 하는 것이 이들 약사들의 권위입니다.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불문율. 어느 한 여인은 아픈 남편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약을 찾아 2번이나 허준을 찾아오지만 그의 손에 어떤 약이 들어가고 결과는 그 누구도 보장할 수 없는 상황. 현대사의 아이러니를 연상케 하는 이 상황은 남의 허락 없이 한 가지 일을 할 수 없다는 불합리한 법칙으로 이어집니다. 이쯤에서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은 과연 죽을 병에 걸린다고 하면 누구에게 두드릴지 말할 수 있을까요? 클라이맥스는 허준이 약초를 잘못 섞어 구급차를 호출하게 만든 날입니다. 환자들이 약효를 각자 입증하기 위해 약국에 몰려든 뒤 허준이 수세기간에 비법을 하나하나 풀어놓는 순간 모든 약초의 효과는 차례로 반전됩니다. 고백하건대 중요한 건 약재가 아니라 그걸 복용하는 이들의 눈치인데 결국 약사들은 무사히 부자연적인 관계, 즉 약과 인간의 기묘한 거래를 지속해야 하는 것이 이들의 진정한 의무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속담 하나 혹시 약이 아니라 속말이 더 필요할지도라고 남기며 퇴장합니다. 이 얘기 아무한테도 하지 마세요. 조선시대 한 사람이 한 사전처럼 수많은 약재를 지닌 약방에 서 있습니다. 그 이름은 허준.
그의 약방은 좁고 앞으로 향한 도로 위에서 아픈 사람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천연 약자의 냄새로 가득한 가게에 조그마한 가게. 허준은 고개를 떨구며 환자들의 사연을 듣고 있습니다. 이 약을 드시면 허준이 아닌 나의 약이신의 아들처럼 여러분을 구해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환자들은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들은 마치 유교의 위계질서처럼 약사님에게 맹신이란 종지부를 찍지 않을 수 없으니 말입니다. 이제 시작된 긴 곡선의 한약을 떠올려 보세요. 저마다의 징그러운 부작용이 서로를 가리키기 시급한 순간, 환자들은 조용히 이 약, 진짜 괜찮죠? 탔다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허준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워집니다. 이 약물은 성분이 수십 가지, 우린 다 자율권이 없으니 부작용은 약사에게 여쭈어요. 그 순간 허준은 뛰어난 약사라는 자부심으로 환자 한 명 한 명에게 성장기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한약 비밀이 없어요. 진정한 힘은 재래식 문서에 담긴 모든 비밀. 그리고 바로 그때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허준이 한약의 종이봉투에 서명하려고 할 때 불쑥 끼어드는 환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약도 꼭 좋은 타이밍이 있어야 효과가 있지 않나요? 허준은 자신의 귀에 손가락을 대며 욕망의 아이콘이 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준비를 합니다. 결국 환자는 의료 시스템의 부조리를 계속해서 알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의료는 환자를 치료해야 하지, 환자는 의사님을 치료해야 하나요? 허준은 미소를 지으며 이 밖에 인생의 결론을 내립니다. 약을 쓸 때는 항상 타이밍이 필요하니까요. 상처받지 않으려면 약 싸사기라 해도 소신을 지켜야죠. 그러고선 마치 애쓴 듯 속삭입니다. 운명과의 장기전에서는 이 얘기 아무한테도 하지 마세요. 조선의 한 구석, 세기 중반의 한 평범한 날, 허준이 뜨악하게 자신의 약방에서 약재를 분류하고 있을 때 동네 사람들이 그의 약을 사러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산책그리제, 사방에서 들려오는 지독한 생선 썩는 냄새와 풀 냄새가 서로 얽혀 마치 조선의 첫 생선찜을 만들고 있는 듯한 기이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허준은 건너편에서 목을 끙끙이는 노인을 보고 눈썹을 찌푸리며 아이고, 비 많은 이런 냄새로도 다 나을 수 있다 라고 빈정거립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 노인은 대화에 반응하지 않고 마치 정신이 나간 것처럼 자꾸만 뱃속에서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허준의 약방은 유교적 형식과 미신으로 가득 찬 조선 사회의 단면을 노출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의사보다 유생이 더 낫다는 공공의 믿음 아래 모든 사람이 너는 시험 공짜로 합격한 거냐? 라는 물음에 굴욕당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는 똥치마를 입은 아낙네들이 허준에게 부적을 사며 시험 전날 과부집 방문하라는 원주율 같은 미신을 질리도록 믿고 있었습니다. 물론 허준은 이를 듣고 심각하게 동의하며 먹는 것의 타이밍도 중요하다며 그렇게 연기하는데 알고 보니 사약도 결국 타이밍이다라는 아이러니가 팽배해 있었습니다. 참으로 조선의 아이러니는 사람의 마음을 마비시키는 성격이 있는 듯합니다. 이곳에는 한 가지 경계가 있었으니 시험에서 탈락한 사람은 조용히 죽음으로 귀환한 뼈다귀가 되어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조선의학은 과거에서의 반복일 뿐이라고 이야기하며 공감할 때 허준은 몸서리치며 약을 쏟아버리는 꿈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고백했듯이 사람들이 의사를 믿기보다 우연의 숲에서 외치는 소리 같은 것에 의존하는 시대였죠.
현대 사회에 비춰보면 이 모습은 마취에서 의사라는 특급을 붙인 누군가의 조언이 잘못될까 두려워하며 눈치를 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뻔하죠. 눈치가 없으면 오래 못 살. 잠깐, 이건 약보다 강한 진리입니다. 정말 인간은 세상의 주인일까요? 우리는 허준의 이야기를 통해 의료라는 관문을 넘으며 인간의 오만함이 얼마나 우리를 어둠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성직자나 정치인의 족쇄에서 벗어나 진정한 백성의 의사를 존중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의학이 지닌 복잡한 아름다움과 심오한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가 남긴 동의보감은 단순히 한 권의 책이 아니라 조선의 백성을 위한 외침이자 자연의 부름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이로부터 인간과 자연의 충돌과 조화가 그려진 허구의 신화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가령 이성계는 드높은 왕좌를 굳건히 차지하고 있었지만 그가 저지른 만행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신화 속에서 제외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우화의 동물들인 개와 고양이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개들은 그저 주인을 따르는 것이 아닌 심지어 주인보다 더 높이 점프하며 주인의 재물을 차지하기 위해 두리번거립니다. 결국 이 모든 상황에서 개가 꼬리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시동을 거는 중이다 라는 진리를 인식하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전쟁의 최고 승자였던 허준이 남긴 메시지입니다. 그가 믿었던 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연 홍길동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자연과의 화해 속에서 우리 스스로 구원의 열쇠를 찾는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